세계 각지에 자리 잡은 글로벌 커피 브랜드. 유독 한국에만 오면 힘을 못 쓴다는데 글로벌 감성, 왜 한국에선 안 먹힐까?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매장이 줄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심지어 철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한국살이가 유독 힘든 글로벌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동네 카페처럼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블루보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성수동에 1호점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블루보틀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았거든요. 오픈 첫날 아침 8시 무려 2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새벽 5시부터 줄 선 사람, 심지어 자정부터 기다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블루보틀은 원두 선별부터 추출까지 하나하나 정성으로 공을 들이는 슬로우 커피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정성 들여서 내린 커피 한 잔, 미니멀한 감성, 그 안에서 천천히 커피를 즐기는 여유,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파는 브랜드로 사랑받게 된 거죠. 블루보틀의 첫 번째 해외 진출국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현지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옆나라 한국에도 금방 입소문이 퍼졌고요. 실제로 일본 매장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블루보틀이 두 번째로 선택한 해외 진출지가 한국이다. 커피에 진심인 한국 사람들 난리가 날만하죠. 국내 1호점 오픈을 성공적으로 마친 블루보틀은요, 서울 삼청동, 광화문은 물론이고 부산, 제주도까지 진출하면서 전국에 1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선 블루보틀 코리아의 매출 흐름을 한번 볼게요. 2021년 201억 6천만 원 이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311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늘었잖아,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은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26억 7천만 원, 22년에는 23억 3천만 원, 23년도에는 19억 4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겨우 2억 4천만 원으로 뚝뚝뚝 급감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오르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3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오르는데 영업이익은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블루보틀이요, 2019년부터 꾸준히 국내에 매장을 늘려왔잖아요. 매장이 많아지면 매출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같이 올라가는 게 있죠. 바로 운영 비용입니다. 매장이 늘어나면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도 함께 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루보틀이 국내에서 매장 운영을 확대할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1억 원을 기록하면서 현금성 자산은 19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보틀과 함께 한국에서 쓴맛을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국민 커피 브랜드 팀 홀튼.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답게 전 세계 19개 나라에 6,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포 수만 놓고 보면 스타벅스 다음으로 많은 글로벌 2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이력도 유독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잘 안 통한답니다. 팀 홀튼 역시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반응이 진짜 뜨거웠어요.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에 리뷰, 인증샷 막 쏟아졌고요. 덕분에 한 달에만 도넛이 30만 개, 커피는 10만 잔이 팔리면서 제대로 대박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 뜨거웠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진출 불과 1년여 만에 인천 청라점이 조용히 문을 닫았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영점을 폐점하면서 자연스럽게 철수설까지 흘러나왔죠. 매장을 확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점도 철수설에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 진출 당시 팀 홀튼이 오늘 2028년까지 한국 시장의 매장 수를 150개까지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었는데 올해는 3년 차임에도 매장 수가 22곳이 전부거든요. 처음 등장했을 때 그렇게 핫했던 브랜드가 불과 2년 만에 확장도 주춤, 분위기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고전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 커피빈 가는 사람 잘 안 보이죠? 한때는 스타벅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프리미엄 커피였는데요. 요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답니다. 전성기 시절에 291개였던 매장 수는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실적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3.3% 줄어든 1,528억 원, 게다가 영업 손실 11억 원으로 적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적자 전환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제외하면 법인 설립 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채 상황인데요. 2023년 468억 원이던 부채가 24년도에는 879억 원까지 늘면서 이제는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으로 자본 잠식에 들어섰다고 해요. 이 밖에도요, 글로리아 진스, 털리스 커피, 도토루 커피 등 한국 시장에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조용히 사라진 해외 커피 브랜드들이 무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요, 전 세계 수많은 커피 브랜드가 들어왔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은 브랜드는 전무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외 커피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고전하는 걸까요? 첫째, 요즘에는 지갑 열기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는 커피 한 잔도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한 잔에 6, 7천 원 하는 프리미엄 커피, 사실 자주 먹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둘째, 한국 커피 시장의 수준이 이제는 너무 높아졌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커피 소비 강국이죠.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약 405잔, 전 세계 평균 소비량의 2배 이상입니다. 밥이나 김치보다 커피 먼저 찾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카페 문화도 급성장했는데요. 동네 골목마다 고퀄리티 카페가 가득하고요. 맛도 분위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한국 커피 절대 뒤처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한국 정서를 제대로 못 읽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보트를 한번 볼까요? 콘센트도 없고요, 와이파이도 없고 의자도 불편한데 핸드드립이라 이 커피 한 잔 나오기까지 시간도 한참 걸립니다. 효율 또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와는 거리가 참 멀죠. 팀 홀트는요, 캐나다에서는 국민커피, 대중적인 이미지인데 정작 한국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낯선 캐나다 감성은 쉽게 공감도 안 되고요. 인증샷도 이미 찍을 대로 찍었으니까 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요즘에는 2,000원대 커피 정말 흔하죠.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심지어 편의점 커피까지요. 가격이 착하고 매장도 많고 맛도 괜찮잖아요. 저가 브랜드 매장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수익률도 거기는 성장세입니다. 특히 저가 커피의 대표주자 메가커피의 지난해 매출은요, 전년 대비 36.4%나 성장한 4,660억 원, 영업이익은 55.1% 뛴 1,076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답니다. 같은 기간 컴포즈 커피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0.8%, 8.9%씩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커피 시장 속에서도 독보적으로 살아남은 글로벌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죠. 처음에 등장했을 땐 커피 한 잔이 바깥보다 비싸다, 허세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갓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현지화 전략입니다. 스타벅스는요, 일찌감치 한국인의 빨리빨리 DNA를 간파했는데요. 2014년부터 사이렌 오더를 도입해서 줄이 길어서 발길을 돌리던 손님들까지 붙잡았고요. 최근에는 더 빠른 주문을 위해서 일부 매장에 키오스크까지 도입했답니다. 세계 스타벅스 매장 중에서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을 운영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요. 또 메뉴도 그냥 들여온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입맛과 감성에 맞춰서 비자림 콜드브루, 제주 쑥떡 프라푸치노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직접 개발했는데요. 스타벅스는요, 매년 35종류의 신메뉴를 출시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메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로컬 맞춤형 브랜드인 셈입니다. 여기에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MD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으로 다른 해외 브랜드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스타벅스가 독주를 이어가는 사이 뒤늦게 한국 시장의 현실을 깨달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보틀은요, 그동안 슬로우 커피 철학을 내세워왔던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배달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에 이어서 쿠팡 이츠까지 입점해서 20분 안에 커피가 도착한답니다. 정성 어린 핸드드립과 그 여유는 잠시 넣어두고 속도전으로 이 전략을 전환한 셈이죠. 팀 홀튼 역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캐나다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NCT 마크를 국내 첫 모델로 기용했고요. 무려 60% 할인 행사까지 열면서 존재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직영점을 고집하던 걸 버리고 아예 가맹점 모집도 시작했답니다. 결국 이런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하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건데요. 아무리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식으로 움직여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우리 알다시피 프랜차이즈 유행도 굉장히 빠르고 커피뿐만 아니라 패션도 그렇고 유통산업 전반에서 이제는 글로벌 유행을 또 선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 시장, 특히나 유행을 빨리 선도하는 변화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또 맞춰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독보적인 그 브랜드의 또 색깔도 유지해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양쪽 측면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 한국 소비자들은요, 글로벌이라는 간판 하나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브랜드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